3분기가 크게 조정이 없이 철저하게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테마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개별 기업들별로 되게 퍼포먼스가 좋은 장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잘 맞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상으로 굉장히 낮아졌을 때 20 미만으로 갔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3개월 뒤에까지 해가지고 손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투자 심리가 좌우할 하반기 증시 향방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김태훈 그로시스 자산운용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께서 5월 초에 경제 한 끼에 나오셔서 2분기 기업 실적에 나오는 6월부터 초여름까지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랠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또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증시를 전망할 때는 미국 기준으로 좀 일단 봅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같이 올라가고 이래서 동행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지표 위주로 봤었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랠리가 나왔죠. 뭐 S&P나 뭐 다 신고가가 나고 좋았는데 반면에 한국은 조금 지수는 3,300을 찍었지만은 조금 종목별로나 어떤 주도주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네 계좌에 있는 대형주도. 주식은 파란불이 막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저도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미국 시장이 계속 랠리를 하는 만큼 한국 시장도 이 박스 P에서 좀 벗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유효하다. 네,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여름 끝날 때까지 랠리가 사실은 높을수록 3분기 조정은 또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조정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테이퍼링이나 FOMC에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내내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거고 그게 이번 달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테이퍼링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테이퍼링의 걱정이 상당히 낮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첫째는 테이퍼링은 너무너무 잘 하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떻게 악재라고 표현하면 악재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정말 걱정했던 것들은 테이퍼링이 땡겨질까봐 또는 그 FOMC에서 되게 호키시한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봐 걱정을 했던 건데 다시 코로나 변이가 유행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3분기에 약간 조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매크로 지표가 약간 둔화가 돼요. 이게 매크로 지표가 갔다가 확 꺾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좋은 게 약간 둔화가 되는데 그 둔화되는 측면에서 동시에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있을 때 과연 페드가 여기서 이제 긴축의 발언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둔화되는 것들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사실 랠리가 크지 않았던 만큼 3분기 조정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3분기가 크게 조정이 없이 그냥 기업 실적하고 그다음에 매크로 둔화 반영하는데 그 대신 유동성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테마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해가지고 그 지수가 쫙 뽑는 장이라기보다는 그 개별 기업들별로 되게 퍼포먼스가 좋은 장일 수가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9월 하순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가 되고 연말 연초면은 테이퍼링이 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정 발표와 개시 시점 사이에서 조정장 내지는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으니 좀 조심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는 하우스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약세장이 올 걸로 좀 예상하시나요? 아, 네. 뭐 약세장은 이제 그 발표하는 시기는 확정될 때 약간 단기적으로는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다 예고가 충분히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도 아니고요. 테이퍼링이 그리고 정말 큰 악재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당겨지면은 그러면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시장은. 테이퍼링 일정이 당겨졌다. 이러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곧 FOMC 하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를 논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8월 아니면 9월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논의를 하는 거고 그 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이제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발표하는 시점이 또 있어요. 그게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은 12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되는 게 9월 FOMC가 아니라 12월에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12월에 언제 하겠다 발표하고 그게 하는 게 아마 이제 1분기 정도에 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개시 시점도 연말 연초가 아니라 1분기 중이면 테이퍼링이 조금씩 지연된 게 서베이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초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분기라는 게 이제 연초부터 3월까지니까. 테이퍼링
일정이 발표되는 이 시점이 사실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단정 짓고 4분기엔 약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네요. 테이퍼링은 이코로 약세장이다. 이 공식은 그 공식도 아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1200억 불씩 매달 국채랑 그다음에 모기지 채권을 사주는 건데 지금 미국 주택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 하락인데 여기서 모기지 채권 사줄 이유도 별로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환자가 있었는데 환자가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뭐 알약 6개 먹는 거를 이제 4개만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라서 사실은 좋은 뉴스죠. 그러면은 실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이 증시의 약세장은 어떤 계기로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세장은 경기 모멘텀이 꺾이거나 또는 기업 실적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제 3분기의 경기 모멘텀 자체는 약간 둔화됩니다. 3분기가 이제 조정장에 올 수 있는 빌미는 충분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실적이 2분기도 되게 서프라이즈거든요. 지금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는데 3분기도 서프라이즈겠지만은 그 폭 자체는 좀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논란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3분기 중에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조정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단위로 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약세장은 내년 저 너머로 예상을 하시나 보네요.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12월 달에 세금 회피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파는 이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사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알 수 없는 재해 뭐 이런 것들, 기후변화. 네, 재난 재해 이런 거, 폭염도 왔었는데 폭염 올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별로 이렇게 악재를 찾지는 사실 못했었어요. 네. 대표님께서 올해 증시는 파도 타기 장세를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파도를 잘 타는 게 굉장히 개인들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파도를 잘 타기 위해 반드시 체크하는 4가지 증시 포인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강조해주신 증시 4가지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저희가 투자할 때 항상 이거 4가지 점검을 항상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매크로 경기 지표. 세 번째는 유동성이고요. 네 번째는 심리 지표이자 뭐 밸류에이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실적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다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 실적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율이 한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도 과거 평균 대비 한 3배 정도로 이제 높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은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2분기만 좋으면 뭐냐, 3분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3분기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조합 지수에서 보면은 오더가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 수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재고를 적정 재고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생산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하는 한국, 중국 또는 뭐 이런 나라들은 괜찮을 거다. 미국의 재화 수요가 한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둔화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럴 때 수출 제조업인 한국의 기업 실적이나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네요. 속도는 둔화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기업 실적은 양호할 거다 이 정도고 분명히 서프라이즈율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3분기부터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에서 이제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 이제 소비 부분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셌다가 약간 둔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소비가 되게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미국이 줬던 게 2월,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소비를 했던 것들이 4월, 5월 달에 이제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확 튄 거고요. 근데 그 정도 빠지는 거지 그 소비가 뭐 확 죽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매크로 경기 상황인데요. 경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PMI라는 이제 서베이 지표 있잖아요. 구매자 지표죠. 예, 그래서 구매자들이 우리가 오더를 얼만큼 할래 또는 이제 경기 상황이 좋다 나쁘다 서베이를 하는 건데 50이 넘어가면 좋은 건데 지금 64까지 찍었다가 60으로 이제 약간 둔화가 됐거든요. 저번 달에 처음으로. 그랬고 7월 23일 정도에 마키 PMI라고 또 중간에 좀 발표하는 데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사설 PMI 발표하는 회사인데 그거는 또 더 잘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지표들은 모멘텀이 이 각도는 약간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나눠볼까요? 네. 나누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 PMI는 조금 둔화된 게 있어요. 네. 오히려 컨택트가 사실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이 경제재개가 다시 막히면서 서비스가 꺾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이제 영국이나 이런 그 백신을 많이 맞은 국가에서도
신규 확진자 확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망률을 같이 그려보았어요. 그런데 사망률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늘어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변이 백신 같은 경우는 전염력은 강한데 치사율은 낮아서 백신을 충분히 맞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경제활동에. 그래서 제2의 뭐 락다운이 나오고 뭐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서비스 PMI가 둔화된 건 사실인데 그게 계속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경제적인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유동성이죠. 네. 사실은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월요일 날 장이 확 꺾이면서 한 5%, 10% 조정은 있나 보다 예상을 했는데 웬걸 이틀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유동성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느꼈어요.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여름 랠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근거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자신 있었던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이 떠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돈은 줄어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유동성은 지금도 되게 풍부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총통화인 M2의 이 추이를 보셔도 되는데 그걸로 뭘 잡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굉장히 풍부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실질 금리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리와 이제 물가를 보는 건데 금리는 명목 금리이고 그걸 뺀 이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이제 실질 금리잖아요. 근데 실질 금리가 지금도 마이너스 1%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다. 예, 뭐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1%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께서 돈을 갖고 계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은 매년 2.5%씩 돈이 손실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사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채권 금리가 뭐 1.3에서 1.5 사이 정도 되니까 채권을 갖고 있어도 매년 1%씩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채권을 갖고 있어도 손해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더 손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산이 배당이 있는 주식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이 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이럴 때 대안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거 빼서 뭐 하겠습니까? 할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한참 많이 올라갔을 때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목 금리로 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보기 편하시고요. 명목 금리가 한 2% 후반 갈 때까지는 주식 시장은 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 금리는 무조건 플러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주식시장에서 조금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야 긴축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네 번째 체크 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이제 심리 지표를 좀 살펴볼게요. 이 투자 심리가 정말 증시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근데 하루가 다르게 오락가락하는 심리 지표를 보면서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숫자로는 어떻게 나오나요? 심리 지표를 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주식 투자 참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기가 힘든데 그걸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심리 지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너무 빨라지셨어요. 그래서 그 리딩 인디케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리딩하는 인디케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너무 빨라서 네, 투자자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네, 투자자들이 이럴 것 같다 이러면 먼저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반영이 많이 되는 거고 악재가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호재가 발표됐을 때 주가가 빠지고. 네, 주가가 빠져요. 그거는 누군가는 기대하고서 미리 선점을 했다는 거예요. 매크로 지표상으로 나오는 주가지수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볼 때의 심리 지표는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라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보시기도 되게 편해요. 시계 모양으로 돼 있어서 0에서 100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시계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항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풋옵션이 얼만큼 많이 사고 있고 콜옵션이 얼만큼 적은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포지션이죠. 풋옵션이 많을수록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고 콜옵션이 많을수록 오를 거다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네, 그 비율을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좀 높아요. 풋옵션이 비율이. 풋옵션 비율이 높아요 지금. 네, 지금 미국에는 시장이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떨어질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도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주가상의 모멘텀 지표도 그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나 볼륨이나 이런 것들 보는데 그런 쪽들은 약간 좀 공포 지수에 가깝게 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32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네요. 나쁘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0인 거랑 32랑 차이를 따지면은 어떻단 얘기인 건가요? 100이라는 거는 되게 다들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32라는 건 미국의 뭐 주가 지수는 지금 신고가지만은 좀 뭔가 베어리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미국 지표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뺀 사람들도 이미 있거나 아니면 하락 베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기사 보니까 인버스 많이 샀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인버스 많이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왜 더 오를 수 있겠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제 본인이 그거 버티다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쇼커버링을 하면서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거의 이 심리지표는 나쁘게 갔다가 좋을 때는 한 80, 90까지 가거든요. 80, 90 갔을 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열된 거죠.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 이거 더 좋게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잘 맞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시 보여드리는 그 시기열 지표는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몇 점 이렇게. 근데 차트상으로 이게 높을 때 팔라는 걸로 해석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을 때 20 미만으로 갔을 때 주식을 사가지고 3개월 뒤에까지 해가지고 손해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포지수가 막 30, 20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정리하면은 그때 주식을 사고 6개월 기다렸을 때 손해본다? 그거는 거의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공포에 떨지 말고 공포에 주식을 사는 거네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게 많을 때에 좋아질 게 있는 것들에서 먹을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정유주 이런 거를 처음에 막 좋게 말씀드렸었던 게 정제 마진 적자날 때 저희가 좋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었고 컨택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비행기 탈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아니 그러면 항공유가 제로였는데 이제 쓰이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제일 나쁜 구간에서 사는 게 오히려 수익 날 찬스가 많습니다. 아, 이 심리 지표를 읽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멘탈 관리가 되는 건 내 돈 아니니까 멘탈 관리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주가가 막 쭉쭉쭉 떨어지고 네. 공포가 만연할 때는 이게 매수가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단련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거예요. 이제 분할 매수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돈이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 싶은 게 5%를 사고 싶었으면 특정 주식이 그러면은 2%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나머지를 더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단가를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또는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그 저희가 가지고 싶은 만큼만으로 다시 줄이는 이런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게 좀 좋을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리 지표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 뉴스나 이런 것들 잘 트래킹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 볼 때 이게 호재가 발표됐는데 주가가 왜 빠지지 해서 되게 의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꼼꼼히 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호재가 발표하기 전에 어떤 언론사 또는 어떤 블로그에서는 언급들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몰랐는데 주가가 막 치솟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또한 선반영한 거예요. 그 누군가는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서 또 치솟다기보다는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다 살펴봤어요. 증시 조정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논리 중에 하나가 너무 고평가돼 있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그 빌미가 되는데 현재 주식은 정말 비싼가요? 한국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포워드 PER 1년 기준으로 1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많이 올라갔을 때 14배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레벨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금리로 할인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절대 밸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주가가 전혀 비싸지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은 평균 수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미국은 조금 이제 밸류가 상단 정도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는 경기 모멘텀과 오히려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레벨 자체도 중요한데 매크로의 그 회복에 있어가지고 지금 레벨 자체가 완전 고용도 안 됐고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도타기 증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될 증시 4가지 포인트와 또 증시 향방을 좌우할 투자 심리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나와주신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